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 자, 이걸 좀 바꾸고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여러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마이크를 또 평상시랑 다르게 좀 조절을 했는데, 혹시 방송을 들으신 중간에 마이크 감도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볼륨이 약간 개인이 좀 약간 부족하거나 또는 과하다는 느낌이 들면은 저한테 피드백을 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마이크를 최대한 어떻게든 좀 좋은 상태로 만들어 보려고 오늘도 좀 만져봤거든요. 시간이 있길래. 네, 그래서 피드백을 주시면은 다음에 방송할 때 피드백 주신 의견들 반영해서 조절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내용들을 시작할 건데요. 오늘 간단히 오늘 다룰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리플과 XRP에 관련된 뉴스 소식들 핵심만 잘 모아서 정확하게 설명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팩토리 뉴스 시작할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몇 가지 포인트들, 이슈나 주제에 대해서 좀 짚고 나서 하나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소식인데요.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특허, 그 리플 솔루션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특허들이 2번 정도 공개돼서 굉장히 이슈도 됐었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그 은행 자체가 갖고 있는 네임 밸류, 네임 파워, 그것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더군다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은 리플렛 멤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리플렛의 커미티라고 해서 몇 개의 은행들만 리플렛의 규칙을 만드는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그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또 오늘 이제 본인들의 오디오 인터뷰가 있어요. 팟캐스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인터뷰 때 리플사 언급이 됐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내용에서 리플사를 언급했는지 오늘 그걸 볼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볼 거는 좀 아쉽기는 한데 이틀 전에 온라인상에서 웹상에서 세미나를 열었던 영국 중앙은행 1시간 정도 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주제는 본인들이 CBDC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어떤 인물들에 대한 제약을 안 들고 고루고루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질문도 받겠다 해서 온라인 세미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내용이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 매체가 코인데스크인가 그래요. 근데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너무 의미를 담지 마시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암호화폐 관련된 언론 매체 중에 좀 약간 높은 확률로 신뢰할 만한 언론 매체를 저는 아직까지 제 개인 기준으로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제약사항이 있는 가운데 어쨌든 이 내용을 동영상이라던가 이런 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접할 수가 없는데, 기사라도 났으니까 그 기사를 토대로 그날 어떤 내용들이 얘기가 됐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리브라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 중앙은행의 리브라에 대한 입장과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이 다른 나라와 어떠한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지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 소식들도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팟캐스트 그건데요. 자, 일단 등장인물을 보도록 하시죠. 자, 호스트, 모더레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진행자인데 조나단이라는 사람이 맡았는데 GTS 어드바이저리 그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부장급이죠. 그래도 헤드가 달려있으니까. 그리고 게스트 2명을 데려왔는데 여러분들 게스트 2명의 어떤 업무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줄리라는 사람, 이 사람은 보면 글로벌 뱅킹이면서 동시에 디지털 스트러지가 있습니다. 이거 뭐죠, 여러분들? 뭐 디지털화 전략
뭐 디지털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한국어로. 뭐죠?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머니그램이 요즘 주구장창 주장하는 거예요.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예. 그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DT, 디지털화 되는 거에 관련된 전략을 짜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딱 느낌이 오시죠? 말로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신기술을 바탕으로 뭔가 좀 더 개선되는 거,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데릭이라는 사람이 같이 나왔는데 이머징 페이먼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페이먼트를 혁신시키는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이런 두 명의 게스트를 데려다 놓고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볼게요. 모든 내용을 보진 않을 거고 리프사가 언급된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20여 분 정도를 인터뷰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실은 팟캐스트랑 인터뷰 내용을 다 들어야 되는데 얘네가 고맙게도 스크립트를 올려줬어요. 이렇게 글자로. 너무 고마워요. 자, 그래서 대략 총 20분 중에 인터뷰 중에 여기 보신 것처럼 한 3분 정도 이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 줄리라는 사람, 아까 DT 쪽 담당하는 사람이죠.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답변하는 가운데 리프사가 언급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고 이 뭐 인터뷰는 대략 전체가 어느 정도 되고 리프사가 언급된 거는 한 3분여 분 정도 되는데 도대체 어떠한 질문 가운데 진행자가 어떤 질문을 했길래 거기다 답변 가운데 리프사가 언급됐는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조나단 이 사람이 이제 진행자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질문 뭐라고 하죠? 향후 5년에서 10년 이제 전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향후 5년에서 10년쯤에 이제 뭐 고객들을 포인트로 중심으로 잡아서 어떤 것들이 올 것 같냐,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 같냐, 고객 중심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질문을 던져요. 자, 그래서 이제 답변을 시작합니다. 물론 답변 드려야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나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다.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UX를 얘기해요. 그리고 고객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UX라는 거는 여기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UX라고 보셔도 돼요.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얘기하는데 사용자 경험을 얘기해요. 굉장히 복합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사용자 경험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뭐 금융상품, 기본적인 뱅킹, 그러니까 뭐 계좌 이체라던가 예금, 입금, 출금 뭐 여러 가지 기본들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서비스들이 실제로 고객이 본인들 요구에 의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사용할 때 그 만족감이라던가 이런 오감, 모든 것들을 통틀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데 요거 그리고 단서 하나 붙여요. 점점점 하면서 이것을 위한 핀테크와의 결합, 뭐 신기술의 결합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서는 바로 신기술 측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얘기를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흐름에 따라 좀 설명드리면 이제 향후 5년에서 10년의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 때 이제 첫 번째로 두 가지로 요약하고 싶은데 첫 번째 UX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나? 유저들 입장에서 사용자, 본인들 클라이언트 그 입장에서 이게 향상된 UX가 중요한데 이거를 위해서는 새로운 신기술 이런 것과의 결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인들의 뭐 역량이라던가 이런 것도 얘기해요. capability 뭐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이제 이 단서를 붙이면서 자연스럽게 이번에서 이제 신기술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핀테크 업체라고 본인들 파트너십 맺은 또는 구축한 그 핀테크 업체 또는 기술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바로 여기를 언급하죠. 리플과 스위프트를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언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이 사람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진행자 한 명을 놓고 두 명이 인터뷰하는데
이제 DT 관련된 전략을 담당하는 본부장이 이제 이 질문, 향후 5년에서 10년, 고객을 생각했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질 건지 한번 얘기해달라. 이런 맥락의 질문을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는 답변하겠다. 첫 번째, 고객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겠냐? 사용자 경험 아니냐? 고객이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서비스 필요하고, 그런 서비스 제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럴 만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핀테크, 뭐 이런 신기술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기술들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인들이 이 기술들과의 통합, 이거를 강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기술 통합, 우리 돼 있어 하면서 얘기한 게 바로 요거예요. 리플과 스위프트를 얘기해요, 여기서. 자, 어떤 맥락에서 언급이 됐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자, 지금 얘기한 것 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특허 관련된 것도 생각해 보면은,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대략, 짐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 리플사 솔루션 바탕으로 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특허가 지금 대중들에게 2개가 공개가 돼 있거든요? 얘네가 그거 관련된 특허 2개를 취득했다는 거. 그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1년 내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런 노력대라는 거, 이거는 지금같이 DT 관련된 전략이 있을 때 그 로드맵 안에서 하나하나 약간 액티비티 같은 것들이죠. 실제적으로 그 목적, 전략을 달성하기에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 거죠. 특허 이런 것들을 취득하는 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네가 큰 방향성에서는 지금처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특허 획득이라든가 이런 걸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이 인터뷰 중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 뭐가 있을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네 좀 길게 보고 있습니다. 길게 보고 있어요. 그죠? 지금 리플사 솔루션을 뭔가 드러내놓고 즉각 상업적으로 막 쓴다거나 이런 적극적인 그림은 안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아예 이걸 팽개쳐 놓지도 않아요. 뒤로는 또 막 특허, 신기술 관련된 특허 막 획득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DT 관련된 본부장이 본인의 전략, 뭐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 그림 얘기할 때 리플사를 여기 떡하니 넣었어요. 다른 거 안 넣었죠. 스위프트나 리플 딱 2가지만 언급을 했어요. 스위프트는 오늘날 워낙 은행들 사이에 필요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게 언급이 안 되면 오히려 이상하죠. 반면에 리플사는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은행들은 리플사를 되게 가찮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본인들 DT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향후 5년, 10년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 스위프트와 나란히 올려놓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본인들이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뭘 할 수 있다? 아까 얘기한 중요한 거,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을 만족시켜 주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바탕으로 통합시켜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가지입니다. 지금 인터뷰 내용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재반 사항들 설명드리면서 결론을 정리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관련해서 이들의 생각을 2가지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길게 생각하고 있어요.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향후 1, 2년 내에 뭔가를 리플사 솔루션 갖다가 어떻게 막 결판을 내겠어,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보이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DT 전략도 되게 중장기적으로 길게 갖고 있어요. 호흡을. 그죠? 호흡을 되게 길게 갖고 있죠. 5년에서 10년. 이 얘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 2년 내에 뭔가 결판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계획은 적어도 막 5년, 10년 막 이 정도까지 DT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안에 리플사도 중요한 포인트로서 같이 들어있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련하는 2번째가 바로 방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한테 필요한 기술. 당연히 그러니까 특허도 얻었겠죠. 리플사 솔루션을 바탕으로. 이번 인터뷰는 이제 리플사가 이제 사실 한 문단의 언급이에요. 근데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단순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인터뷰였는데 리플 얘기했다, 초대박, 다 끝났어, 떡상이야. 이거는 진짜 초등학교 수준의 발상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이게 아니라 우리같이 다 큰 성인이 됐으면은 판단력과 사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되죠? 앞뒤 맥락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의도로 어떤 질문에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리플사를 언급했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 그거를 본 거고,
그 내용들을 보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얘네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리프사 솔루션을 갖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짚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얘네는 드러내고 뭔가 하는 족속들은 아니에요. 약간 그런 스타일 아닌데 이렇게 뒤로 인터뷰에 지들끼리 인터뷰하는데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하고 뭔가 뭐 언론 자료를 내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들 홈페이지에 그냥 올려놨을 뿐이지. 이래서 이게 우연히 또 발견이 돼갖고 얘네가 언급했던 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알로이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예전에 OK온투라는 데 거래소 같거든요. 아마 암호화폐 약간 거래대행 같은 플랫폼 같은데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조사한 적은 없기 때문에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네임드가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작년 8월 중에 얘네가 밸리데이터를 운영을 시작했는데 알로이 네트워크에 의하면 오늘날 UNL 리스트에 얘네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확인하러 가보시죠. UNL 그 리스트에 얘네가 정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UNL이 총 몇 개로 구성되고 그 안에 리프사 노드는 몇 개, 리프사가 아닌 노드는 몇 개 보면서 얼마나 탈중화가 되어 있는지 좀 체크 좀 해볼게요. 퍼센테이지를. 그 80%의 인계치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지금은 리프사가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야, 이것도 한글화 조금 시켰네요. 여기 탐색이라고 떠있네. 익스플로러라고 띄워줄 만도 한데 재밌네요. 리프사 계속 한글화 계속 시키네. 자, 지금 보는 거 UNL이라고 찍힌 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UNL입니다. 그래서 밸리데이터 총 157개가 확인되고 있는데 그 중에 UNL은 35개, 원래 34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본 OK온투라는 애가 추가되면서 35개가 된 겁니다. 볼게요. 여기 추가된 게 보이네요. 그리고 리프사가 운영하는 이 XRP 개발자 사이트에도 공식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 보면 아까 말한 정보는 확실한 것 같죠. 자, 여기서 리프사 노드만 빼볼게요.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요거 좀 보기 편하게 리프사 거 그냥 카운팅 할게요. 자, 하나, 둘, 두 개죠. 셋, 넷, 다섯, 다섯에 다섯 끝이네요. 끝입니다. 자, 그럼 리프사가 지금 5 나누기 빼기가 눌러졌네요. 5 나누기 35 14%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80%의 인계치가 왜 중요한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부분이죠. 이 XRP 레저는 컨센서스 어떻게 돼 있다? 80% 이상이 동의하면은 트랜잭션도 밸리드하다고 판단하고 그 XRP 레저 안에서 뭐라 해야 될까요? 규칙들, 그러니까 새로운 규칙을 만들거나 기존에 있던 규칙을 변경 또는 삭제할 때 필요한 게 바로 밸리데이터들의 80% 이상의 동의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이 룰을 악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운영하는 밸리데이터가 80% 이상이야. 옛날에 실제로 리프사 운영하는 게 80% 이상 있어요. 그럼 그 네트워크, 리프사 마음대로 규칙을 주무르고 마음대로 삭제하고 추가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신뢰할 만할까요? 뭐 신뢰의 문제는 둘째치고 그 네트워크를 보고 탈중화돼 있다. 주인이 없는 네트워크다. 분산 네트워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년 전에 걸쳐서 이 탈중화를 달성하겠다고 리프사가 2018년 1월쯤인가요? 또는 2018년 하반기 때부터 그거를 하겠다라고 전략을 짜고 오늘날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 본인들이 운영하는 밸리데이터, 특히 이제 UNL 노드 안에서의 본인들 거를 비중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뭐 한 40몇 %도 보였고 그러거든요, 제 기억에. 근데 오늘날은 14%까지 내려갔습니다. 더 내려가면
게임 끝이죠. 자, 일단 탈중앙화는 계속 되고 있다. 라는 점 볼 수 있고요. 사실 더 돼야 돼요. 정말 그 누구도 태클을 걸 수 없으려면 리프사 운영하는 건 딱 한 개 정도 남기고 다 빠져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지 그 누구도 태클 걸기가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XRP 레저 탈중화가 되고 있는 거, 유인의 추가 관련된 소식은 그것과 관련된 정보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마무리됐고요. 자, 그리고 저 몰랐는데요.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태국에 있는 거라, 태국에 있는 은행이라 뭐라고 읽어야지 이제 현지어로 읽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크렁스리라고 읽을까요? 크렁스리? 자, 태국에 있는 은행이고,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름 어디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기사에서도 타이틀에 나오죠. 미쓰비시뱅크가 지분을 소유해서 경영권을 쥐고 있는 은행입니다. 리플렛 멤버이기도 해요. 태국에 있는 은행이고. 자, 근데 제가 몰랐는데 세상에 이 은행이 여러분들 2018년인가 2017년 하반기인가 그때쯤에 본인들의 솔루션 타이틀에다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있죠? 그 이름 여기 있다. 2017년 9월이고요. 9월이고 이름이 어디 있을까요? 이름 그때 샌드박스를 신청했대요. 이거 보세요. 레귤러터의 샌드박스 아래에서 개발을 해서 했다는 거죠. 자, 어디 있죠? 이름 이름 왜 이렇게 안 보여? 이름 되게 직관적이거든요. 여기 있다. 여기 보이시죠? 크렁스리 블록체인 인터레저예요. 얘네가 만든 거. 자, 그래서 그 어디죠? 라오스라는 국가가 있죠. 저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지도상에서는 어디에 박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라오스랑 태국 사이에 쓸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개발한 거. 그리고 취급하는 통화는 두 종류예요. 미국 달러 그리고 하나가 태국 바트. 이 두 개가 취급이 가능하고 딱 봐도 블록체인 박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된다? 리얼타임 세틀먼트가 된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은 이 블록체인 솔루션의 이름이 여러분들 되게 낯이 익죠. 인터레저잖아요. 인터레저. 이 이름을 붙여서 혹시 RP 쓴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 느낌적으로. 그래서 제가 뭐부터 했냐면은 얘네 홈페이지에 가서 이게 실제로 RP를 쓴 솔루션인지 되게 궁금해서 확인을 시도했습니다만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 본인들이 만든 블록체인 인터레저에 쓴 기반 기술에 대해 언급이 없어요. IP를 썼다거나 IP가 아닌 다른 거 썼다 이런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오피셜을 확인 못했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기사에 따르면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썼다라고 해요. IP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처는 모르겠어요. 여기 출처가 나와있지 않아요. 그냥 기사는 출처 근거가 이거라서 얘는 인터레저 프로토콜 쓰고 있다. 이 솔루션은 이게 아니라 그냥 인터레저 프로토콜 쓰고 있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립니다. 출처가 없어서 이게 100%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가능성은 높아 보이죠. 아까 보셨다시피 미쓰비시뱅크 거기가 경영권을 쥐고 있는 약간 자회사죠. 자회사인데 태국에 있는 은행 그런 느낌에다가 현재 리플렛 멤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게 아예 가능성 없는 그냥 희망만 섞인 그런 얘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기는 해요. 실제로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이 기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RP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솔루션은 그걸 하고 있다라고 하죠. 태국 중앙은행의 샌드박스 2017년에 이미 승인을 받아서 이미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커머셜로 쓰고 있는 거죠. 이거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 뭐 암호화폐 관련된 거 또는 블록체인도 이제서야 몇 개 조금 허용을 해줬을 뿐인데 허용해준 것도 이제 암호화폐를 쓰지 않는 블록체인 기술들만 허용을 해주고 있죠. 그것도 많이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태국은 되게 빠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우리가 익히 들었던 리플사의 CEO도 매번 얘기하죠. 태국은 이미 레귤러터의 프레임워크가 이미 클리어한 상태다. XRP는 증권도 아니고 XRP 합법이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더불어 굉장히 규제 관련돼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진행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렛 멤버 중에 하나가 솔루션, 블록체인 인터레저라는 솔루션을 예전부터 만들어 쓰고 있는데 지금 그것과 관련돼서 IP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정보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제드가 또 충전했어요. 이런 조카 신발 크랙파스 같은 놈이고 또 충전하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 요즘에 200만 개씩 파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한 40,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옛날부터 쭉 계산했잖아요, 직접. 블록체인에 있는 그 레저에 기록된 트랜잭션을 토대로 제가 쭉 집계해갖고 계산해드렸죠. 대략 한 47억 개, 48억 개? 그 정도 남아있는 걸로 추정이 됐죠. 자,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만큼 오늘도 충전을 해서 오늘 한 200만 개 정도 팔았네요. 여기 보시죠. 그리고 이번에 이 계정이 있는 게 다 떨어져갖고 6,003만 개 정도 충전을 했어요. 아직도 47억 개 정도 남아있다.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싸가지 없는 놈. 열받네요. 부럽다. 아, 제드 볼 때마다 그 약간 여러 감정이 섞여요. 부럽기도 하지만은 방금 보셨죠? 저 원래 욕 안 하는데 이 친구 보면 욕이 나와요. 싸가지 없는 놈. 자, 어쨌든 다음 소식 볼게요. 자, 다음 소식인데요. 나빈 굽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인도 사람이고 리플사의 이제 주요 임직원을 맡고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을 약간 전담해서 맡고 있습니다. 이 북쪽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 아프리카 중동 지역을 맡고 있다라고 보면 좀 알기 쉬워요. 이쪽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 또 오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까 보신 팟캐스트처럼 이렇게 오디오 인터뷰했는데 여기에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뻔한 얘기 했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리플사는 뭐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어댑션, 그리고 이제 은행들 찾아서 그리고 금융기관들 찾아서 본인들 리플사의 테크놀로지를 적용할, 전 세계에 있는 시장에서 이런 금융기관들 고객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발굴하고 고객들을 늘리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인터뷰간에 그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저 이 인터뷰 조금도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아서 직접 들어보진 않았고요. 이제 직접 들어본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그 남긴 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그 얘기를 했대요. 유럽에서 이제 뭐 인도 쪽 시장 또는 뭐 나빈 굽타가 언급하지 않았어도 이미 인도의 대부분의 금융기관들 리플렛 멤버라고 얘기를 했죠. 예전부터 리플사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한국의 리플렛 멤버나 미국의 리플렛 멤버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나라의 리플렛 멤버들이 마음만 먹으면 인도에 있는 은행과 파트너십만 맺으면은 리플렛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실제로 중동은 이미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실제로 인도에 있는 리플렛 멤버랑 파트너십 맺고 양쪽 간에 서로 해외 송금하는 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럽과 인도 사이에 ODL 통로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예시라는 단어를 이제 딸려갖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굳이 번역하자면 아직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나중에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곧 오픈되거나 아니면 오픈할 생각이 있다거나 그렇지만은 아직 현재 시점까지는 오픈하지 못했다 또는 오픈하지 않았다. 이런 거를 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단어, 예를 붙여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보면 인도 시장을 이제 ODL을 그러니까 열 생각이 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안 돼 있고 이런 의미로 파악할 수 있는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도가 리테일 레미턴스는 가장 크잖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잠깐만 볼까요? 월드 레미턴스 이거 보면은 인도가 넘버 원이죠. 인도가 짱입니다.
인도를 좀 따라올 수 있는 나라는 중국에는 없어요. 보시죠. 압도적이죠. 인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인도가 2017년 가장 최근 거는 없지만 크게 변화는 없을 거예요. 2017년 기준으로 얼마예요? 빌리언 단위입니다. 700억 달러 정도 됐어요. 2등인 중국이 640억 달러. 3등이 필리핀인데 330억. 자, 넘사벽이죠. 2등까지가 딱 이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2등 이후에 3등부터는. 그리고 멕시코가 4등인데 310억 달러. 자, 이 두 개는 이미 ODL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여기서도 티가 나는 게 딱 있죠, 여러분들. 리프사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매번 말씀드리죠. ODL 처음에 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부터 막 기업 대금이나 외환시장 이런 것들을 처리할 만한 유동성이 없어요. 이제 시장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리프사는 전략적으로 뭐부터 하는 거라고 했죠? 지금 보시는 레미턴스, 리테일 레미턴스, 개인송금 시장. 이거부터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 4등 하는 필리핀, 멕시코 이미 오픈했죠? 그리고 인도도 당연히 노리고 있겠죠. 본인들이 전략상 유동성을 자연스럽게 시장을 형성해 가면서 유동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리테일 레미턴스를 노렸는데 이 시장을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에 있는 국가들의 이 많은 레미턴스를 처리하게 되면 유동성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3, 4등은 이미 오픈했고 당연히 이런 전략을 밀어볼 때 1등도 오픈하고 싶어 죽겠죠. 근데 인도는 여전히 굉장히 잡음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관련된 소식 봤지만은 인도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랑 막 인도 중앙은행이랑 막 소송하기도 했죠. 인도 중앙은행이 일단 지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합법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인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취급하면은 다 가만 안 둔다. 은행들한테 윽박질렀던 게 대법원에서는 그건 불법이다. 해서 위헌 판결이 내려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암호화폐가 합법이라고 지금 돼 있는 건 아닌 거죠. 나머지는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인도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인도가. 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아까 보신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친구는 이제 문구를 이렇게 그 부분만 편집해서 보여준 거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 되겠네요. 자, 아까 일부 댓글을 숨겼어. 뭐지? 자, 저는 아니겠죠? 저 댓글 안 남겼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인데스크가 맞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전에 단서를 말씀드린다면 코인데스크가 오보를 많이 낸 적이 있고 제가 그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신뢰하진 않습니다. 저는 코인데스크 기사는 더욱 신중하게 보는 편이에요. 어쨌든 거기가 출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중앙은행이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된 마인드로 자, 여러분들 CBDC에 관해서 구독 감사합니다.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월드클래스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우리한테 CBDC 관련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도 보시고요. 그리고 의견을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각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해갖고 온라인에서 1시간 동안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죠? 어제였나요? 어제였나 보다. 그저께가 아니라. 정확한 시기도 기억 안 납니다. 요즘 바빠갖고. 자, 어쨌든 최근이에요. 이틀 내에요. 자, 그렇게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요약 형태로 기사를 냈어요. 지금 타이틀도 본인들이 찍고 싶은 것만 딱 찍어낸 모양인데,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국 중앙은행 얘기하죠. 오픈되어 있다, 열려 있다. 어떤 거 열려 있냐면은 프라이빗 크립토 커런시 얘기합니다. 프라이빗이라는 거는 프라이빗 섹터, 그러니까 사기업들 이런 데서 만든 걸 얘기하죠. 퍼블릭 섹터는 정보기관이나 또는 중앙은행들이 해당이 되겠죠. 거기에서 만든 게 아니라 프라이빗 섹터에서 만든, 그러니까 리플사나 또는 이더리움 이런 데서 만든 그런 크립토 커런시가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 더 퓨처 오브 머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래 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다라는 거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를 일일이 나머지는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미리 봐뒀기 때문에 요약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리브라가 또 언급이 됩니다. 아마 그때 이 기사가 틀리지 않았다면은 그 웹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 때 리브라 얘기가 언급이 되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그 리브라가 처음으로 화이트 페이퍼가 나오고, 주커버그가 야 리브라 런치할 거야 막 설레발칠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각국의 정상들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야 꺼져 이러면서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용납하지 않겠다고 반대를 했었죠. 뭐 예를 들면 프랑스라던가 유럽의 또 어느 국가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유럽의 많은 국가들, 프랑스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리고 미국도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다 반대를 했었죠. 용인할 수 없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영국은 약간 그때 당시에 영국 중앙은행장이 오늘날엔 바뀌었는데, 마크 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바뀌었어요. 지명자가 새로 지명이 됐고, 아마 이미 바뀐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이제 임기가 끝나서 나간 걸로 아는데, 당시 리브라 이제 언급됐을 때 영국 은행장이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느 정도 이제 신기술에 대한, 혁신에 대한 마음은 열려있다. 하지만 그때도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허용할 수 없다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절충적인 입장, 어떻게 보면 조건부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영국 중앙은행장은 나갔지만 이날 인터뷰를 진행하고 영국 중앙은행을 대표해서 답변한 사람은 이때 얘기, 그 맥락의 얘기를 다시 또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리브라든 뭐든 이제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컴플라이언스 문제,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지켜야 될 준수사항, 의무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지키기만 한다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리브라든 다른 크립토 커런시든 이런 것들은 미래에 뭔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열려있는 마음으로 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명확히 하셔야 될 거는 단서를 진짜 명확하게 달았어요. 명확하게. 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정보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거에 잡음이 생겨서 안 된다는 거죠.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명확히 하고 있죠. 왜 자꾸 프라이버시를 얘네가 언급을 하냐면, 리브라를 만든 페이스북, 얘네가 개인정보 관련된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프라이버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브라가 나오니까. 그런 맥락에서 자꾸 프라이버시 얘기가 나온다는 점, 그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러니까 협력할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프라이빗에 있는 크립토 커런시들이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 영국 중앙은행은 어떻다? 협력할 생각이 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영국 중앙은행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CBDC를 구현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풀세일이라고 해서 풀세일, 이거는 금융기관들만 쓰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2번 중국이 하려는 게 이건데, 리테일이죠. 우리 같은 국민들, 개개인들까지 쓰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했죠. 아래쪽 게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개인정보 침해 문제 발생하기 딱 좋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거 안 하겠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암시를 주는 거예요. 1번에 무게를 싣고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형태로 할 때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에 센트럴뱅크 CB라고 적을게요. CB가 네트워크 만들어서, 다시요. CB 만들어서 이렇게 시중은행들, 커머셜뱅크, 또 CB라고 써야 되네. 커머셜뱅크. 시중은행 뭐라고 적을까요? 그냥 B라고 적을게요. B1, B2 뭐 이런 식으로 적을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B3 그리고 점점점 더 있겠죠. 이 구간만 지금 파란색 구간 여기까지만 CBDC 쓰고, 지금 다 오늘날에는 각자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각자의 시스템을 갖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B1, B2, B3 이런 시중은행들 본인들만의 시스템, 그리고 다른 시중은행과는 호환되지 않는 네트워크 시스템들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각자의 원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있어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만든 CBDC 네트워크를 쓰고, 다만 리테일까지 가면 아까 개인정보 문제나 이런 게 생기니까 이런 얘네들도 지금 같은 경우 프라이빗 섹터죠. 너희들이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또는 더 나가서 암호화폐 같은 것들, 그러니까 디지털 커런시 또는 디지털 에셋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구간에서만큼은 이거를 허용해서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해서 모델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저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본인들이 다 해먹을 생각이면은 따로 역할 같은 건 생각 안 하겠죠. 역할을 너희만이 갖고 있는 고유 역할이 있을 거고, 뭐 협력할 생각이 있다던가 가능성이 있다던가 이런 얘기 따위는 안 하겠죠. 지금 간접적으로 영국 중앙은행이 현재 시점으로 갖고 있는 이런 CBDC나 차세대 시스템에 대한 본인들의 이런 아이디어를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여기 나오죠, 스테이블 코인. 근데 약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이 부분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봅시다. 여기에 예를 드는 게 이제 독일이랑 프랑스, 아까 얘기했죠, 리브라 얘기 나왔을 때 절대 안 된다 막 이런 식이었다고. 완전 극단적인 반대쪽이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영국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조건부, 법을 잘 준수하면 뭐 괜찮지, 열려있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마크 케니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 역시나 이제 프라이버시 포커스 문제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GDPR이라고 해갖고 그냥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냥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뭐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프라이버시를 지키기에 유로에서 만든 본인들의 규제입니다. 이걸 잘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이거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해요. 근데 그 밖에 뭐 더 다른 내용이 나왔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이 내용만 좀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그래서 영상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영상이 없고 그나마 이렇게 코인데스크에서 기사로 나와서 지금 다루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뭔가 아쉬워요. 여러모로 아쉬워요. 동영상을 다 보고 싶은데 그 자료가 없는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기사를 보고 나니까 또 한 번 드네요. 자, 그렇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라도 간접적으로 좀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건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일단은 확인되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마무리 겸으로 이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솔로는 열심히 여기저기 상장하고 있네요. 힙비TC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 있는 거래소로 제 기준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도 상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더쌍이 생겨갖고 여기서도 상장돼서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제닉 프로젝트의 토큰인 이 솔로가 지금 여기저기 상장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힙빗도 어느 정도 네임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잖아요. 근데 와, 여기까지 상장되네? 이 솔로제닉이라는 프로젝트가 미래가 밝구나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 때 참고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자, 솔로 토큰은 뭐예요? 본인들이 만든 거잖아요. XRP 레저에서 IOU 형태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무에서 비용 없이 이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이거 얼마에 거래되고 있나요? 한번 볼까요, 가격? 발행을 몇 개 했을까요? 여기 나와있지도 않네. 코인필드 가서 보죠.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얼마예요? 개당? 저 국내에서도 사신 분 있을 것 같은데. 봅시다. 솔로. 야, XRP 가격 정도 나오는데요? 0.2달러인데? 0.2달러 나오나 본데요? 안 나. 0.23달러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발행을 몇 개까지 했으려나요? 총 발행 개수는 잘 모르겠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억 개를 발행했으면 2천만 달러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돈을 안 들이고 2천만 달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사기다 이거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상장시킬 때 뭘 했겠습니까? 뭐 이벤트 같은 걸 제공하는 형태로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이벤트 써있죠. 2주 동안 셀레브레이션 해갖고 뭐 이벤트 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벤트에 필요한 그런 것들 아마 코인필드에서 제공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모르겠는지 모르겠는데 뭐 2주 동안 상장한 후 2주 동안 구매한 고객들의 뭐 수수료를 그 구매만큼 뭐 솔로를 추가로 더 준다거나 뭐 이런 걸 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의 이벤트를 했으면 이제 코인필드가 당연히 우리가 제공할 테니까 이거 상장해서 너네 거래를 활발히 일으켜서 돈 좀 벌어. 뭐 이런 식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상장되는 게 제법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단순히 여기저기 상장된다고 해서 야 솔로제니 프로젝트 되게 역시 고급이네 짱이네 이렇게 단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요.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보시면은 더 정확히 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소식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뱅크 오브 잉글랜드 미국 중앙은행만 냈고 다른 성격이죠. 영국 중앙은행과 이제 미국에 있는 시중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거기 소식들 그리고 또 어떤 소식 달았었죠? 하나 더 있는데 요거 리플랩 멤버인 태국에 있는 크렁스리라는 그 은행 본인들이 IP를 쓴 것으로 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솔루션을 진작부터 써오고 있었다. 이런 소식까지 해갖고 오늘 소식들 정리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Q&A 시간에 함께 하고 싶은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뿅!